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하루 수업이 마칠 때쯤 학교 앞은 아이를 마중 나온 부모들로 늘 붐빕니다. 그래도 딸 키우니까 이제 그런 성범죄라든지 그런 게 제일 겁나고 상당히 불안하죠. 과잉보호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렇죠. 외부 사람들 혹시나 모르는 사람들이 아이가 쫓아갈까 봐 그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직접 데리고 다니는 거죠. 지난 5월 21일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 국내 최초로 화학적 거세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약물로 성충동을 억제하는 이 제도가 치료를 빙자한 인권 침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권은 무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범죄자들은 아예 없어져야 돼요. 그 진역 갔다 와서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아니 기능 자체를 마비시켜요. 치료제인가 억제제인가 찬반 여론이 뜨거운 화학적 거세. 과연 아동 성범죄 근절을 위한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겨우 8살 여아에게 파렴치한 짓을 한 조두순 사건. 13살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도주해 보름 만에 붙잡힌 김길태 사건. 혼자 있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하려 했던 김수철 사건. 그 학생은 도망갔고 또 한 10분 있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칼을 먹게 됐기 때문에 조용히 한다고 했습니다. 제 속에는 욕망의 괴물이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파렴치한 사건 때문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불안해합니다. 문제는 이런 아동 성범죄가 결코 먼 이웃의 일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지난 5월 서울 서대문구 미군동의 경찰청 앞에서 한 여성이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매가 삼촌에게 20년 넘게 성추행을 당했지만 경찰이 수사할 의지조차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어렵게 자매 중 한 명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넘어가면서 처음 맡았던 형사가 딱 처음에 저한테 와서 전화하는 말이 이거 공소시효가 끝나서 이 사건은 안 되고 얘들 혐의 없음이라고. 하려면 진작하지 뭐 지금 해야지 이걸 해서 의미가 없대요. 삼촌은 언니가 12살, 동생이 7살이었던 시절부터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삼촌의 도를 넘은 추근덕거림은 계속됐지만 어느 누구도 자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랑 헤어져서 그런 아픔 모르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하니까 난 진짜 몰랐고 무서웠다. 근데 뭐 할머니나 고모는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들어주고 오히려 나보고 욕하면서 이년아 네 삼촌이 너 이뻐서 그러는 건데 이뻐서 그러니까 그럼 조용히 하고 있어. 네 아빠는 네 아빠 큰일 난다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줄 알고 참은 거죠.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있는 정모 씨. 끔찍한 기억을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허사였다고 고백합니다. 잊어야지 하면 그건 안 찾아요. 이건 당해본 사람이 많이 아는 거고 이걸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얘기할 거예요. 야 그랬으면 네가 도망을 가든지 어떻게 하지. 몇 번은 도망을 갔었죠. 어렸을 때 그렇게 하고 처음에 냈을 때 2004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엉덩이를 만지면서 야 이렇게 하면은 진짜 진실은 좀 바뀌어놨어. 야 알았어. 너 지금 가서 얘기할래? 혀까보네요 뒤에서. 제가 저 27살이에요. 정 씨는 현재 남편과 이혼 위기에 있습니다. 결혼 뒤에야 이런 사실을 안 남편도 처음에는 정 씨 편이었지만 고소건까지 겹치자 점차 지쳐갔다고 합니다. 혼자 힘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정 씨는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불려다니면서 얘기를 똑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어렸을 때요 이렇게 했다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기억을 자꾸 하라 그러는데 기억을 해야 되고 근데 얘는 막 발뺌을 하고 안 했다고 발뺌을 하고 이 상황이 이제 더 힘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 어떻게 정신과를 가서 아침에 한 우울제 하나 밤에 수면제 하나 이게 없으면 못 사는 거 지금까지. 김길태도 그렇고 조두순도 그렇고 수사기관에 검거되고선 나는 아니야. 김수철 같은 경우에도 검거되고 나서 피해자도 좋아했던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피의자들을 만나보면 검거 과정에서도 그렇게 막 괴로워했던 흔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이제 자기의 죄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아동 성범죄.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은 건수는
2010년 999건으로 10년 전보다 5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라 실제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가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2008년 9월 처음 실시된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직후에는 착용자 중 다시 성범죄를 시도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에는 3명, 2011년에는 15명, 올해는 벌써 5명이나 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성폭행을 시도하다 적발됐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제도 시행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실효성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실효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자발찌와 관련해서는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도 성폭행을 해서 또 다시 재범을 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분이 들끓자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자며 제출된 법안만 무려 30개. 화학적 거세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16살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살 이상 성인 가운데 성도착증으로 판단되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됩니다. 법이 도입된 이후 첫 약물 투여자로 결정된 사람은 성폭력 전과 사범의 박모 씨입니다. 1991년 박 씨는 길 가던 10살 여자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했습니다. 6년을 감옥에서 살고 나와 불과 6개월이 지났을 때 또다시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했고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여아를 노렸습니다. 가출소 결정되는 피보호검원자 중에서 아동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그다음에 성도착증이 의심되는 사람에 한해서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원에서 감정 의뢰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박 씨는 지금 마침 이러한 요건을 갖춘 최초의 감정 의뢰 대상자였고, 그리고 감정 결과 성도착증인 것으로 이렇게 감정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약물 치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화학적 거세는 법안이 발의됐을 때부터 무수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진통 끝에 해당 법안이 시행된 지 10개월 만에 최초 투여자가 나온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많이 그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수준에는 다소 미흡한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은 또 다른 유용한 무기가 없나 이렇게 이제 찾았던 거죠. 작년 7월에 시행이 됐는데 지금 1년 만에 이제 처음 사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하는 것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도대체 어떤 약물이길래 성충동 억제가 가능한 걸까? 화학적 거세에 사용되는 약물은 성선 자극 호르몬 기량제인 루프린. 주로 남성의 전립선암이나 여성의 자궁내막증에 쓰이는 치료제입니다. 루프린을 인체에 투여하면 약물이 뇌하수체에 작용해 성선 자극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고환을 비롯한 체내에 남성 호르몬이 과다하다고 인식돼 호르몬 추가 생산이 중단되고 결국 성충동을 억제시키게 됩니다. 이거 유사 물질을 주면 오히려 이제 되먹임이라고 그러고 피드백으로 해서 머리에서 이제 뇌하수체 쪽에서 이게 생산이 중지가 돼 버려요. 그러면 이제 거세 수준으로 이제 완전히 테스토스테론이 생산이 중단되는 거죠. 박 씨는 오는 7월 가출소하면 보호관찰기간 3년 동안 전자발찌를 차고 석 달에 한 번씩 이곳 치료감호소에 와서 루프린을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릇된 욕망을 주사로 잠재울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약물 효과는 얼마나 지속되고 부작용은 무엇인지 직접 알아봤습니다. 충남 공주에 있는 국립법무병원. 이곳에는 성도착증 때문에 성범죄를 저지른 수감자 10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감자 중 25명이 자발적으로 화학적 거세 치료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여기 자발적으로 맞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자신들이 이제 그런 범법행위, 죄를 지은 거를 알고 있어요. 10년 뭐 이렇게도 살기도 하고 뭐 더 많은 걸 살기 때문에 본인들도 나가서 내가 다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들이 많아요. 수감돼 있는 동안에도 참을 수 없다던 성욕. 그렇다면 실제 약물을 투여받은 성범죄자들에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그 약물 치료를 받고 그런 설문 지뢰를 받는 게 있어요. 뭐 행위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생각을 한 뿐만 아니라 성적 행동을 한다는 게 뭐냐면
자유행위들을 많이 해요. 한 달에 이제 뭐 매일 뭐 몇 번씩 하는 사람이 뭐 일주일에 한 번 한다든지 한 달에 몇 번 하든지 이렇게 줄죠. 약물 때문에 생기는 신체 부작용은 없었을까? 제일 많이 이제 좀 우려스러운 이제 그 부작용은 골밀도가 감소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골밀도가 감소된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시행을 안 하죠. 그래가지고 안 한 사람이 한 30명 돼요. 그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이분은 이제 약물보다는 인지행동 치료를 더 해야죠. 현재 화학적 거세는 독일과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유럽 국가와 미국 일부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 오리건주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화학적 거세를 시행한 79명 중 단 한 명의 재범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물을 중단하면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치료라면은 그 사람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주사 맞는 동안만 억제하는 거지 언제든지 또 중단하면 다시 원위치 되는 거니까 억제제라고. 정부는 약물 이외에도 심리치료까지 병행하기 때문에 성범죄 재범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리치료를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왜곡된 성에 대해서 스스로 좀 인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피해자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주고, 그다음에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분노 조절 능력,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학적 거세 도입 필요성이 급물살을 탄 계기는 4년 전 온 국민을 경악해 한 조두순 사건입니다. 당시 8살이던 피해자 나영이는 항문과 성기의 80%가 소실돼 배변 주머니를 차고 생활해야 했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한 6개월 정도는 거의 어디 뚜렷한 앞을 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이가 혼이 나갔다고 보면 돼요. 평생 저렇게 살면 어떡하나 그냥 걱정을 했는데 집중적으로 16일간 이제 2번 약물 치료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아이가 호전돼서 좋아졌어요. 사건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나영이는 어느새 중학생이 됐습니다. 내가 지금 막 예민한 사춘기라서 말 한마디 이렇게 붙이기도 좀 요즘은 거북스러워요. 예전에도 사고 나고서부터 말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웠거든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대화는 똑같아요. 부담스러워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어떤 때는 또 아무것도 아닌데 확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외부와 소통을 거부했던 아이는 이제 조금씩 세상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뭐 자기 기사 나오면은 읽어보고 그렇다고 이제는 그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 네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앞만 보고 나가자. 전면 돌파하자 그랬기 때문에 지도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기사가 나오든가 방송에 나오거나 먹고 가야 그냥. 몸과 마음의 상처는 점차 아물고 있지만 나영이와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 범인 조두순의 형량은 고작 징역 12년. 이제 9년 뒤면 조두순은 다시 세상으로 나옵니다. 성범죄, 특히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너무 형이 미약한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은 뭐 초범이라서 뭐 집행유예를 주고 어리다고 그래서 뭐 집행유예를 주고 이런 범죄에서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은 아마 범죄를 재범이다 아마 훨씬 쉽게 일어날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충격적인 아동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들끓을 때마다 정부는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대부분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들이었습니다. 자연스레 피해자는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그동안에 지나치게 가해자 중심으로 이제 진행되어 온 것이죠.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사실상 소외되고 방치되어 있었죠. 예컨대 조두순 사건의 그 8살 난 피해자가 맨 처음에 국가로부터
보상받은 게 600만 원. OECD 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그 흉악한 피해를 아무 죄도 없이 피해를 당한 8살짜리 아이에게 주었던 것이 고작 600만 원이거든요. 오히려 이것이 저는 사실은 인권 침해인 거죠. 아동 성폭력 전담 치료기관인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성폭력 피해자가 한 번의 방문으로 상담부터 수사와 의료, 법률 지원 등 모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아이의 상태가 원상 복귀될 때까지 또 가족까지 치료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더해서 이제 이 피해에 대해서 수사나 법률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 전문가가 배치돼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에 대한 심리 치료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나이가 많이 어린 아동의 경우에는 성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성폭력에 대한 개념이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 많이 불안해하시고 힘들어하시면 이런 일이 굉장히 큰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을 해서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하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이 더 불안해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이곳을 찾은 이들은 400여 명. 아동 성범죄가 얼마나 급증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수치입니다. 그나마 이런 시설이 있다는 걸 몰라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이들도 많습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는 흔히 쉽게 말해서 영혼에 대한 살인이다. 특히 아동 성폭력 가해에 의해서 남겨진 상처는 그렇게 시간과 함께 아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고요. 누구나 다 피해자가 될 수 있고요. 심지어는 누구나 다 가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가해자를 구별한다든가 뭐 피해자에 대한 어떤 그 낙인을 찍는다든가 이런 행태는 분명히 없어져야 되고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희생을 당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처 피기도 전에 꺾여버린 꽃, 성범죄 피해 아동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안쓰러워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피해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내일의 대한민국을 꿈꿔봅니다. 시사기획맥 박영입니다.